5천만 명이 살아가는 경제니까 이게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한눈에 이렇게 만져보거나 눈으로 확인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는 건데 네. 특히 거시 데이터. 근데 이제 약간 저런 데이터들이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살면서 느끼는 어떤 경제 상황은 적어서 일부이긴 하지만 저기에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저렇게 나쁜가? 저보다 훨씬 나빠. 이런 이제 판단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경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예. 또 뜸을 들여? 아니 그게 저희 다 지금 숨죽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좀 네.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알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한편으로는 내가 내 비즈니스 혹은 나의 직장 생활에서 느끼는 걸로 판단을 또 형성을 하고, 네. 동시에 이게 맞나 의심스럽거나 딴 사람은 어떤가 보려고 할 때 저런 데이터를 이제 보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이는 거고 전체를 한꺼번에 조망해 볼 수가 없고, 또 나쁘거나 좋거나 하는 상태는 분명히 있지만 그걸 확실하게 이렇게 수치로 또 확인하는 것도 어려워요. 우리가 보는 모든 데이터들도 불완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다른 이슈와 달리 이 경제 이슈는 사실 확실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지 않을까. 일단 방음막을 하나 쳐놓죠. 그 각 정부별 경제 성적표를 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게 아까 이제 주 대표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어떠냐 이거하고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의 이 성적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는 좀 다른 문제라고 봐요. 우선 이제 뭐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 않은 시기는 거의 없죠. 외환위기 직전에 몇 년 정말 미친 듯이 소비할 때 그 위기가 코앞에 와인지도 모르고 그 환율도 엄청나게 이제 우리 원화 가치가 높았고 해외여행들 막 자유화돼서 엄청나게 나가고 이랬을 때 단군 일의 최대 호황이라는 얘기가 돌았던 1995년 전후, 그때가 이제 이 얘기가 별로 없었을 때고요. 위기 직전에. 나머지 모든 시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 경제 어렵다는 얘기만 들은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는 되게 잘해왔는데 이 정도면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최근 상황을 이렇게 보면 어렵죠. 그것은 지표로도 나타나는데, 우선 경제 성장률이 재작년에는 약간 그래도 괜찮았지만 작년에 이제 2% 수준으로 잠정 통계지만 내려왔고요. 그게 우선 성장률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시 경제 지표로 우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누가 어려웠냐. 모두가 같이 어렵다면 또 견딜만 해요. 근데 누구는 괜찮은데 나만 어렵다 이러면 되게 견디기 어려워지는데, 보면 역시 이제 중소영세 자영업 쪽이 우선 종사자 숫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어서 어렵다는 게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대 고용률 이런 게 좀 낮게 나타나요. 일자리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인구 변동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일자리 숫자보다는 고용률이 중요한데, 40대 고용률이 이제 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낮다는 건 굉장히 자녀들도 있고 이런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느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분배 지표 자체는 이제 그럼 또 하나의 지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장했는데 다들 골고루 잘 살아졌냐 이렇게 본다면 상황은 시장 상황은 그렇지 않았지만 대체로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보면 최근 들어서 조금의 개선 조짐은 있다.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나와요. 네네. 이제 그런 게 대체로 지금 이제 상황이고, 왜 이렇게 됐느냐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또 따져봐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책은 효과가 있었지만
실제로 악화되고 있는 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여러 요소들 원인들에 대해서 올바른 대처를 했지만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능력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아니면 경제 정책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느냐 이건 한번 따져볼 만한 주제라고 보고요. 네. 이거를 이 원인을 어디에다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죠. 네. 크리라고 그렇죠. 봐요. 그렇죠. 각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 임기 막판에 IMF 외환위기가 터져서 그 다음 해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잖아요. 그거는 김대중 정부 성적표로 넘어가요. 네. 그렇죠? 그럼 한번 팍 내려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두 자릿수 퍼센티지 성장을 그 다음에는 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 IMF 외환 위기라는 것을 껴안고 5년을 이제 국가 운영을 하고 나서 성적표가 저거잖아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부동산 버블 하고 초기에 그 카드채 위기 그게 심각하게 왔어요 처음에. 그거는 저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IMF 외환 위기 이후에 김대중 정부가 만든 거죠. 예, 골짜기에 빠진 경제를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해서 저렇게 5%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했던 이제 신용카드 남발 정책의 효과가 다음 정부로 넘어갔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됐던 거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를 수습할 때 큰 버팀목이 됐던 거는 한국이 거품이 적었어요. 그때 참여정부 막바지에 LTV 그 덕도 있다는 얘기죠. 예, LTV, DTI 이런 부동산 규제를 엄청나게 하고 금융 규제를 하고 해가지고 미리 버블을 많이 이제 꺼트려 놨어요. 거기다가 외환보유고는 3천억 달러 이상 쌓아놨죠. 네. 아니 뭐 그래서 다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추세선을 이렇게 보시면 대개 1995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성장률, 이제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 추산치 이것들을 보면 연평균 0.26%씩 낮아져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데는 이 경제학자들은 그걸 또 분석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구 변수, 뭐 기술 혁신 속도, 뭐 등등 해갖고 다 이게 뭐 분석은 다 돼 있어요. 이제 전문가들은 다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학을 좀 공부한 사람들은 저기 되게 0.25% 내외로 해마다 잠재 성장률이 내려가고 있다 우리가 이 점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이제 경제 성장률이 거기에 수렴한다.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수렴한다는 건 그 뜻이에요. 그 뜻이고 그래서 이런 추세선하고 그다음에 그 전 정부와 해당 정부 그러니까 그 어떤 정부에서 벌어진 경제적인 여러 현상의 원인이 그 정부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또 이 정부에서 한 일들의 효과가 그 정부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어서 되게 저 그래프는 네. 진보 정부가 들어섰던 보수 정부가 집권을 했건 간에 우리 경제의 실질 성장률은 저렇게 하락하는 추세로 몇십 년간 왔다. 그 점을 확인하는 게 저는 네. 더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게 이제 체급 구분 없이 무제한 경쟁을 붙이는 거를 이제 신자유주의라 그래요. 보통. 네. 네. 예, 그 경쟁이 최고고 경쟁을 붙이면 좋은 결과가 나올 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제가 뭐 그 박 교수님 말씀에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너무 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과정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장의 원활한 어떤 기능을 저해하는 정책 수단을 가지고 개입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좋지 않다는 생각을 저도 해요. 그런데 아까 이제 서유럽이나 북유럽 국가하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더 국가가 시장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좀 현실과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해요. 우선 단적인 예를 이제 통계를 보면 지금 서유럽이나 북유럽 국가 중에 영국 빼고요. 영국 한 군데만 빼고 나서 전체 국민 총생산 중에서 국가 부문의 비중 그게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가 있습니까? 아,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네, 말씀은 네. 이런 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문재인 지표를 정부가 먼저 말씀. 지금 이제 이건 노무현 정부 때도 똑같이 들었던 얘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회주의 좌파 정책을 하고 있다. 뭐 시장을 죽이고 있다. 무슨 시장 경제에 반하고
시장을 침해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 큰 정부 하려고 한다. 뭐 국가 부채로 나라가 망할 거다. 심지어 이미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박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참 궁금하기도 한데 이제 지금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는 국가의 역할이 되게 적은 나라예요. 경제에 관해서 보면 저는 그렇게 봐요. 모든 데이터를 볼 때 보통 일반적으로 그 자유시장 경제 혹은 뭐 자본주의 어떻게 말을 하든 경제 수준이 높은 서유럽과 북유럽의 나라들은 심한 경우에는 국가 부분이 50%가 넘고요. 그리고 적은 나라들이 40%가 넘어요. 요즘 유럽 대륙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독일의 경우에 거의 반 넘거든요, 국가 부문이. 아니 그 국가 부문의 기준을 뭘 갖고 얘기를 하는 국가 국가 부문이- 예산이 전체 GDP의 아니요. 50% 이상이라는 퍼블릭 거예요? 섹터. 그럼 뭘? 그러니까 공적 부문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조세를 걸어서 재정 지출을 하고 사회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을 지급하고 이제 의료비를 부담해주고 그리고 고용보험료를 자, 예. 걸어서 고용보험을 지급하고 이거 다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공기업, 국가 소유 기업의 생산량 이 모든 것들 공적 부문을 다 합치면요. 독일의 경우에는 많았을 때는 55%까지 갔고요. 지금도 50% 넘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는 더 하고요. 아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꼭. 제가 이제 정부가 무엇인가를 더 해보려고 하는 것들 중에는 그런 방식으로 안 하는 게 더 좋거나 또는 그건 안 했으면 더 좋겠어라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치 현재 한국 정부가 무슨 나라를 베네수엘라 꼴로 몰고 가는 이런 식의 어마어마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써서 시장을 옥죄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런 것은 저는 그렇게 이것은 설명하지 판타지다. 않고요.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요. 그 말씀하신 건 아니지. 그래, 저는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설명한 거 전혀 아니고요. 그러면 자, 제가 하나 설명드릴게요. 그런 얘기는 왜 하시는 거죠? 네. 지금 시점은 네네. 사실 이제 12.16 조처가 나오고 나서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일시적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거는 맞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일단 이제 주택 가격 상승률이 상승은 하고 있는데 네. 상승 폭이 둔화됐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원래 조정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정된 건 아니고요. 일단 막 불이 활활 타오르던 거에 일단 물을 좀 끼얹어 가지고 불길이 약간 잦아든 상황. 네. 그러나 언제 다시 타오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이제 고가주택 쪽의 투기적 거래가 전체 집값을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걸 일단 막아야 되겠다 해서 한 거고 분양가 상한제 특히 이제 공공택지의 경우에 전면적으로 하기로 한 것도 원래 분양가를 누른다고 해서 주택시장 전체가 가격이 안정되거나 그런 효과는 크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특히 재건축 단지 같은 데는 재건축 단지나 이제 신규 택지에 새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새 아파트 더 좋은 거라고 해서 더 높여 놓으면 그거 자체도 문제지만 그건 돈 있는 사람들이 사겠지만 주변의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다 끌어올렸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리저리 해봤는데 지금 계속 불길이 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불이 확확 타오르는 데들을 대정요법으로 일단 이제 화재 진압 하듯이 네. 그렇게 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 무지막지하게. 저는 무지막지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게 뭐 15억 이상짜리 집을 대출받아서 살 젊은이가 누가 있어요, 솔직히. 왜 젊은 그거는 왜 아니 아까 젊은이- 젊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개 그거는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리고 일부 아니 실수요자 거기서 중에 그 대목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인이야?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왜 돈 있는 사람은 자기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편집. 제약을 그러면 그게 이제 재산권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가치인데, 그죠? 헌법상의 권리잖아요. 그러나 또한 재산권의 행사가 그 제약받을 수 있는 상황도 헌법에 다 이제 예상해서 해놨고. 과도한 제약은 위헌이.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과도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내가 왕이어서 예? 우리 왕이 있을 수 없지만 그냥 상상으로 내가 왕이어서 내가 법을 만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가정하면 그냥 세례당 집은 2채까지밖에 못 가지도록 법을 만들어 버릴 거예요. 아예 뭐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도덕적인 훈계하지 말고 그냥 집 한 채 있고
필요할 때 넓혀 나가야 되니까 두 채까지는 허용해 주는데 그 이상은 가지지 마라. 이런 법을 내가 왕이면 할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속을 썩여요? 네. 그냥 그렇게 막아버리지. 왕이면이 아니라 이 정도 혹시- 되면 이제 센 거죠. 이 정도 되면 센 거지. 네. 지금 하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과반이 경제와 관련된 이슈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기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대답한 쪽은 확고한 민주당 지지층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다음에 복지를 대답한 쪽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야당 지지층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그 훨씬 높은 확률로 네. 경제, 일자리, 부동산 이런 것을 꼽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박 교수님 분석대로 저 그래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야당의 가능성이 있어요. 네. 총선에서.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읽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흐름을 다 모든 정당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보수 야당 쪽에서는 지금 경제가 망했다는 네네. 이제 프레임을 계속 퍼뜨리고 있죠. 네네네. 뭐 지금 일반적인 당의 입장뿐만 아니라 보수 유튜버들 쪽에서도 뭐 정말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된다 뭐부터 시작해서 온갖 얘기가 다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현재 정당 지지율이 여당이 더 높으며 왜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어느 당 후보를 찍냐 물으면 여당 후보 찍겠다는 비율이 높으며 다음 선거의 의미가 뭐냐고 물으면 왜 오히려 보수야당 심판론이 더 우세하게 나올까? 이제 이게 되게 흥미로운 현상인데 저의 해석은 그래요. 저의 해석은 우선 경제가 나빠요. 그리고 정부가 잘 못한 것 같아. 성과를 못 낸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나쁜데 정부가 뭘 잘못해서 안 나쁠 수 있는 걸 나쁘게 만들었나? 그렇지 않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나쁠 수도 있었는데 그나마 정부가 애를 써서 이나마 덜 나빠진 건가? 이거에 대해서 비율은 모르겠으나 양쪽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현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에 대해서 비판적인 네. 평가를 하는 유권자들 중에도 그래 성과가 별로 없어. 근데 그나마 이거라도 안 했으면 더 나빠졌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걸 그냥 야당 지지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네네. 선거는 이제 프레임 그러니까 싸움이라고 네. 그 문제 제가 마저 아니,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그래 진짜 정부가 잘못한 것 같아. 완전히 경제정책 방향이 완전 잘못됐어. 이러면 보수 야당을 지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진영 선생님 말씀처럼 뭘 좀 제대로 하지 말이야. 응? 화끈하게. 이런 쪽에서는 평가를 박하게 하면서도 보수 야당 쪽은 절대 안 가요 또. 네네. 거기다가 그러면 보수 야당 쪽에서는 어떤 경제 정책을 지금 주장하고 있지? 이렇게 봤더니 민부론이라고 내놨는데 다 옛날에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하던 거하고 똑같은 거를 지금 또 내놨단 말이에요. 규제 완화, 뭐 기업 프렌들리, 뭐 무슨 뭐죠 법인세이나 뭐 이거 다 이 레파토리들이 9년 동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 야당이 제시하는 대안이 보수 야당이 제시하는 대안이 설득력이 없어. 예 지금 정부가 하는 것도 왠지 마음에는 좀 안 들고 성과도 없는 것 같은데 저거는 더 아닌 것 같아. 이러면 또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겹쳐서 보수 야당이 특히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경제가 망했다, 뭐 문재인 정권이 좌파 독재를 하고 있다, 사회주의 정책을 한다, 베네수엘라 된다 이렇게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그래 알겠어. 네 거 내놔봐. 근데 없잖아 니네 거는. 네. 옛날에 내놓던 메뉴 말고 그 식당 망했잖아. 근데 지금 간판만 갈아놓고 주방장만 교체해놓고 메뉴표는 왜 옛날하고 똑같아.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그래프는 지금 현 집권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인 동시에 네네. 저 그래프와 현재 야당의 지지율 선거 여론조사의 결과를 종합해놓고 보면 저기에는 또 보수 야당에 대한 무서운 경고가 함께 내포돼 있다. 말하자면 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성과는 없는 것에 대한 양쪽 이게 그 인정을 같이 하는 거죠. 예. 네. 옛날에는 왕이 한번 되면 건강하면 60년씩도 통치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강희제는 61년 했죠. 루이 14세도 예. 거의 60년 했잖아요. 네, 50년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근대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기 이전의 봉건 시대나 혹은 고대의 왕들이 수십 년간 집권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차근차근 하던 시대하고 지금하고는 비교가 불가능해요. 네. 누가 그렇게 넓은 시야, 긴 시야를 가지고 일을 5년 동안 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그 국가가 차지하는 몫은 적은데 행동에 대한 규제는 강한 나라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그리고 그렇게 행동에 대한 규제를 막 하니까 이제 뭐 이게 시장 메커니즘을 저해하는 거다, 반시장적이다 이런 비난이 나오죠. 또 한편에서는 지금 특히 야당에서 박 교수님이 민주주의하고 시장 경제가 불일치한다고 그랬어요. 원리적으로. 이 세 가지 말씀을 조합해 보면 우리나라가 왜 이런지를 제가 지금 들으면서 아 그래서 이렇구나. 지금 깨달으신 거예요. 예. 예. 우선 이 자유시장 경제 또는 자본주의라는 것은 일원 일표죠. 일원 일표. 이런 일표. 네. 내가 가진 자본과 예, 시장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수요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이 원하는 물건은 시장에 다 나와요. 네네.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시장에 아예 안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주의는 1인 1표잖아요. 네. 그 저는 여기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시장에 내버려 두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격차가 나게 돼 있습니다.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정의의 실현에 아무 관심도 없고 정의를 실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분배 지표를 보면 우리 자료에 있었는데 한국이 분배 지표가 진위 계수를 보면 가처분 소득 진위 계수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 민간 가게에서 쓸 수 있는 돈, 네네. 그 진위 계수를 세금기, 기준으로 예, 보면 세금기, 예. 좀 안 좋은 쪽에 속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근데 시장 진위 계수 있잖아요. 시장 진위 계수.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하기 전에 네. 아, 시장 그렇죠. 거래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진위 계수를 보면 네. 우리보다 진위 계수가 낮은 나라. 그러니까 진위 계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한 거거든요. 네. 1이 되면 한 사람이 다 가지는 다 거고요. 가지죠. 제로가 되면 완전 똑같은 평등, 거예요. 네. 근데 되게 우리가 0.35 내외 이렇게 지금 가처분 소득 진위 계수가 나와 있는데 우리보다 가처분 소득 진위 계수가 낮은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이 더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나라들의 시장 진위 계수를 보면 대부분이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네. 더 불평등하다. 예. 그 시장은 되게 불평등해요. 자유도가 높아요. 그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벌고 못 버는 사람 못 벌게. 그러면 가처분 소득 진위계에서는 왜 그러면 그렇게 계속 우리보다 훨씬 좋으냐 하면 세금을 제대로 걷어요. 그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요구를 시장 수요로 표출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 돈을 팍팍 써요. 그러니까 가난한 시민들도 살게 해주니까 부자들이 잘 나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반감을 안 가져요. 그 문제는 이 얘기를 제가 너무 길게 했는데 아니, 좋은 지적이에요. 지금 현 정부나 또는 이 진보 쪽에서는 그 모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시장 자유도를 높이는 거 하고 네네. 시장 자유도를 높이려면 국가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 국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라. 근데 이게 힘들어. 막 반대하고 막 난리예요. 막 모든 경제신문들이 다 막 반시장주의라 그러고 밀려. 네. 밀리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장 소득이 좀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때문에 그래요. 왕이면 네. 내가 50년 집권할 건데 나 건강하니까 다 모여봐. 그래갖고 야 너 세금 더 내. 그리고 야 니들은 이 사람 돈 좀 많이 벌어도 뭐라 하지 마. 이렇게 타협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안 돼요. 안 되니까 지금 진보 쪽은 이번 총선에도 공약이 그렇게 나올 텐데 계속해서 국가가 행동을 간섭하는 건 그걸 줄이고 싶다면 국가의 일을 키우자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에서는 그거 자체를 반대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정부가 일일이 막 개입을 해서 뭔가를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그러나 국가가 하는 일은 적은 이 시스템하고 네. 그다음에 국가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제대로 세금도 걷고 다 하고 그 대신에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좀 내버려 두는 이 시스템하고 어느 게 좋냐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고요. 네. 그거를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선택해 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네. 뭐 너무 길게 먼저, 말했죠. 먼저. 아니 근데 아니요. 네. 제가 이제 대통령 신년사와 관련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야당을 제가 사실 컨설팅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 보수 야당을 그래도 우리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참 진짜 오열분자 아량을 베푸는 안 내키지만 네. 그래서 우리 KBS 훌륭히 정치합시다를 차원에서, 위해서 네. 제가 이게 컨설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냐 하면 아니, 난 몰라 그냥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할래 이런 태도면 정말 위험해져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성장률도 떨어졌고 하면서 일단 내가 뭘 잘하지 못했습니다라는 걸 일단 기본으로 깔고 그래도 이러한 거를 열심히 했고 요런 정도는 성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 못 느끼시죠?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에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써 있지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게 색안경을 신호사를 끼고 보시니까 두고 어떻게 그런 느끼냐가 거지. 이렇게 확인이 가는 예, 거예요. 색안경을 꼭 끼고 보시니까 그런 거지. 그 남은 색안경을 끼고 자기를 색안경 안 꼈다고 제가 이 얘기하면 보수 야당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을 네,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고 네. 뭐 옛날 노무현 대통령한테 하듯이 경포대 이런 걸 씌우고 그런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야당이 지금 이걸 공략하려면 지금까지 펼쳐온 경제폭망론, 베네수엘라와 이런 주장보다는 좀 더 세련되고 정서적으로 가닿을 수 있는 마케팅이 필요해요. 그 제가 지금 보수 야당이 펼치고 있는 경제폭망론 마케팅을 보고 있으면 일부 이미 태도를 결정하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기로 마음먹은 분들한테는 속 시원해 그렇게 사이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중간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는 저거 지나치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거 마케팅 수단으로서는 카피로서는 별로 성공하기 어려운 카피예요. 한번 이 얘기를 못 하는구나 당 회의에서 이런 얘기하면 그 유시민이 정치합시다 해서 했던 얘기 아니야 이러면 거의 간첩 취급받게 되죠. 지금 테러를 막는 발언을 했다니까. 그 목적은 그게 테러를 아닌데 막는 발언이에요. 그냥 정직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지금까지는 그럼 어떻게 말했길래. 갑자기 졸릴라 그래. 아니, 정직하게 얘기한다니까 졸릴라. 아니 졸릴 문제가 아니에요. 저 영상을 보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 느낌이 좀 왔어요. 소득주도 성장 있잖아요. 논리의 맥락은 이래요. 우리가 수출 중심의 그런 산업화를 했고 지금도 이제 수출이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체 GDP 창출의 기여도를 보면 내수가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 계속 내수 부족이라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어요. 우리가. 그리고 뭐 정부가 여러 번 바뀌었지만 모두 다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고 뭐 내수를 진작하고 다 말은 했지만 안 됐어요. 그게 사실 왜 안 됐냐 봤더니 외환위기 이전에 전체 국민소득 중에 노동소득 분배율이요. 그러니까 그 급여의 형태로 받아가는 소득이 전체 GDP의 70% 가까이 됐어요. 그게 15년이 지나면서 10%포인트가 떨어졌거든요. 그 10%포인트의 국민소득이 지금 1,700조면 170조 원이에요. 그게 아주 조금 정부 부문으로 갔고 나머지는 다 상장 대기업으로 갔어요. 솔직히 그 조건에서는 힘든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분배가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민주정부 10년,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분배 지표가 심각하게 악화됐어요. 악화시키려고 해서 악화된 게 아니고 막아보려고 했는데 못 막았어요.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솔직히 생각해요.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 아이디어가 나온 배경이 뭘까? 말은 내수가 부족하니까. 내수를 진작하려면 기업의 투자도 살아야 되지만 민간 가게의 소비 수요도 살아나야 됩니다. 소비를 하려면 숫자가 많은 중산층과 서민 가게에서 소비할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 가게들이 가처분 소득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올리고 네. 뭐 여러 가지 그 고령 빈곤층에 대해서는 현금 서비스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장학금 국가 장학금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지난 정부에서도 했어요. 지난 정부에서도 국가 장학금 만들어서
이제 등록금 부담도 줄여주고 문재인 케어 해가지고 의료비도 줄여주고 통신비도 내리고 뭐 이렇게 막 각종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서민과 중산층 가게의 가처분수도 올려주면 그래서 국내 소비 수요가 진작되어서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게 논리적 맥락이에요. 근데 이건 논리적 맥락이에요. 왜 이런 논리의 맥락을 만들어냈냐 하면 이런 정책들이 좌파, 빨갱이, 뭐 퍼주기 이런 비난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 성장이 중요하다고 주장해온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논리를 만든 거예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신케인즈주의, 이론적 배경이 좀 있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해서 내수 진작 효과가 얼마나 나고 경제 성장을 부추기는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론적으로 가능성은 조금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근데 왜 제가 정직하게 말한다고 했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미미하다 하더라도 이 정책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하고 싶은데 그 하고 싶은 게 측은지심 때문이든 아니면 정의감 때문이든 아니면 평등이 중요하다는 이제 이념적인 태도 때문이든 간에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이걸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또 한쪽에 있고 그거에 그런 주장을 지지하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든 그분들을 그런 시민들을 설득하고 좀이라도 이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 논리를 정말 힘들게 찾아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뭘 그렇게 힘들게 찾아내? 아니 그걸 하고 싶은데 못하게 아니, 하니까. 복지를 누가 하지 말자는 우리 정부가 어디 있었어요? 박형준 교수님이 속한 다른 분들이나 그러니까 그게 또 정치적 공격으로 간다. 정치적 그렇게 공격이 하지 아니라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렇게 아주 지금 그러니까 정직하게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 사실 이거 솔직한 대화가 필요해요. 지금도 이제 그 미디어를 지배하고 있는 보수 언론의 보도나 또는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들을 보세요. 좀 박 교수님처럼만 말해줘도 굳이 이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거 안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신자유주의자로 몰린 적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일할 때 예? 신자유주의자라고 시장주의자 이렇게 해서 200몇십 개 시민단체가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막 그랬어요. 뭔가 잘못했나 보다. 아, 그러니까 죄가 많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투자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내용은 보건 서비스, 보건 예산을 확 늘리고 그다음에 중증 환자 지원을 확 늘리고 그다음에 질병 예방이나 이런 건강 증진 사업에 돈 좀 쓰고 그리고 이제 복지 지출 늘리고 이런 패키지인데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신문에 나오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매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이걸 하면서도. 그래서 이제 소위 우판의 보수 쪽에서는 투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투자 붙였다. 네,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영국 쪽에서 앤서니 기든스 박사나 뭐 이런 사람들 쪽 사람들이 그래서 과부 사장을 호래비게 잘하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좋다. 이거 같은 내용이라도 사람에 대한 투자도 투자니까 보건, 뭐 복지, 보육 이런 거 다 투자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한테 가서 사회투자 국가 정책 패키지라고 해서 이제 관저에서 대면 보고를 하고 오케이를 받고 나서 막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근데 신자유주의자, 뭐 시장주의자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이 진보 쪽에서는 그게 왜 신자유주의자라는 거죠? 투자. 투자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건데 이게 진짜 어렵구나. 그게 어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되도록 많은 시민들과 정치 세력과 언론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이게 원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은 선물이라도 예쁘게 포장하면 사람들이 더 사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소득주도 성장론을 볼 때마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희망 섞인 이론인데 그 희망 섞인 정직하지는 않았지. 희망 섞인 이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
그거는 제가 정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 교수님처럼만 말씀해 주셔도 그 정도의 아니, 어려움은 없죠. 아니 그 국정 지지율이 80%가 넘고 그 저기 탄핵 때문에 거의 이쪽이 괴멸이 돼 있었는데 뭘 그렇게 그 포장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엉뚱한 포장을 할 그러지 필요가 마세요.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 소년가장이었어요, 그동안에. 국회 의석도 가반수도 안 되고. 살짝 살짝 근데 얘기해주세요. 아무 얘기나 막 해도 돼요. 편집해 주니까. 맞아요. 근데 그렇죠. 막 하다 네. 보면 진짜 지난주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오늘도 좀 있었지만 그런 게 나와요. 했더니 와, 한참 남았네.